유튜브 100분 토론 연장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게 있죠. 이 대법원장 이균용 후보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의 거리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기존의 판결에 관련된 이제 논란도 좀 있었고요. 재산 관련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발언상에 이제 사실 여부를 따지는 그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크게 오갔습니다. 사실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이제 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제 교착을 만들어내는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평가 좀 해주시고 현재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논란에 대해서 어떤 판단들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사실 또 법조인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김한규 의원님 말씀 주실까요? 우선 저희 당내 분위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 정부 들어서 대법관 후보자는 저희가 전부 다 동의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권영준 후보자의 경우에는 초반에는 되게 부정적인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갸우뚱했는데 인청을 해보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생각보다 진보적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본인이 소수 종교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겪은 과거의 사례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인청 위원들의 얘기가 당내에 보고되고 당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결국 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는 처음부터 지금 오늘 뭐 인청이 진행되고 있지만 평소보다 훨씬 비토가 많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법관으로서 법원장의 내부 평가가 있는데 거기서 계속 하위권을 받았고 그다음 변호사들이 평가하는데 여기서도 한 번도 우수법관으로 선정이 못 됐습니다. 기존의 대법관들은 판사 출신들은 거의 대부분 좋은 평가와 우수법관이었거든요. 당연히 엘리트죠. 엘리트 법관이시고 좋은 대학을 나오시고 그런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전문성과 경험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비슷비슷한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장으로 이분이 가장 적합한 분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안 되고 그러면 최소한 가장 적합하지는 않더라도 해볼 만한 분이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평가만이 아니라 판결들을 저희들이 일일이 다 찾아서 보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분의 시선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이 드는 거죠. 완전히 사회적 엘리트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재판이라는 게 결국 힘없는 약자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기대는 라스트 리조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 보니까 뭐 절반 정도가 감형을 했고 구체적인 사건들은 뭐 신기한 사건들이 많아요. 12살 어린아이를 3번이나 강간한 사람을 징역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을 해주고 담배 4갑 사주는 조건으로 미성년자 성매수한 남성들한테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이런 분들이 과연 이분이 사회적 약자, 피해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는 분인가 그냥 우리 사회 수많은 엘리트 법관 중에 하나일 뿐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지금 여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거든요.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과거에도 정권에 따라서 계속 그랬는데 단순히 성향만이 아니라 지금 이분은 대통령과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3명이 같이 만난 일이 아주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저는 실제로 대법원장이 되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판결이라는 게 법률 지식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가치와 평소에 이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의혹이 없는 그냥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의구심이 발생하는 분이 후보로 됐냐. 그리고 국회의 동의가 뻔히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되는 인사인데 장관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실이 야당과의 어떤 대화 협치 이럴 의지가 없다라는 걸 확인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다만 결론은 내진 않았고 저희가 인사청문회 이틀을 하고 나서 판단하자
라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예, 일단 법원 내부의 평가가 아주 최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하위권입니다. 예, 그리고 판결의 어떤 내용들이 주로 가해자들이나 이렇게 이런 쪽에 좀 더 우호적이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겠지만 좀 더 이제 완화된 어떤 판결 같은 것들 이런 거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엘리트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것 같고요. 대통령과의 근거리성이 이제 또 가장 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자, 김정일 위원장님. 아니 저는 대통령과 근거리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과 친구의 친구라는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두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두 다리, 세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죠.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과 아까 제가 청문회 좀 봤거든요. 야당 의원이 나와서 이런 거 질문하시더라고요. 대통령 결혼식에 가셨었습니까? 안 갔습니다. 어떤 법관의 결혼식장에 가서 대통령 그때 당시에 대통령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갔다가 그냥 잠깐 얼굴만 보고 왔기 때문에 못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질문이죠? 그리고 아니 아까 김건희 여사하고 뭐 그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까? 사진이 찍혔습니까?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논란이 되는지를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뭐 노영희 변호사가 얘기한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그 본인의 발언이 가치론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건 얼마든지 논란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그 청문회에서 그런 거 따지라고 한 거니까. 그런데 대통령과 만났네, 뭐 여사와 뭐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서 한 사람을 평가하는 건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차별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뭐 등한시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면 그 얘기를 야당에서 사례로 드는 것이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그 가해자에 대해서 고법에서 자기가 항소심에서 10년을 7년으로 낮춰줬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다른 사건에서 거꾸로 형량을 올린 것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선택적 기준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대법관 중에서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거친 사람 중에서 살아남을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거야말로 법관의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내린 결정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와서 전체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결과가 왜 10년에서 7년이야. 그럼 그 10년의 1심의 판결이 옳다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심제를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엔 너무 얼토당토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를 하는데 다인 평가 같은 거 하는데 굉장히 엄격하고 엄중하면 깐깐하면 평가 낮게 받죠. 그럼 평가 낮게 받는 사람은 다 안 좋은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조직에서 편집장 하면서 부장들도 보고 뭐 봤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밑에 사람들로부터 그 욕을 많이 먹고 그런 사람이 가장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일 또 두각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균용 그 후보자에 대해서 하는 비판 자체는 포인트가 좀 이상하다. 포인트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뭐 가치론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서로 공방이 이루어진다면 진보나 보수도 각자가 약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워요. 아니요, 저 그 부분 말씀드리면 이 법조계가 아니셔서 제가 언론계를 자세히 모르는 것처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법원 내부의 평가와 변호사 단체의 평가라는 건 상당히 오래됐고 그 부분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그 내부 인사들이나 법조계에서 상당수 신뢰할 만하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이분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그 기준으로 봤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다른 세 분은 평가가 좋았다라는 대법관들. 상대적인 네. 이제 비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감형할 수 있죠. 항소심에서는 감형되는 게 많고 그런데 성범죄 사건들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절반이나 감형이 돼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감형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 자체를 저희들이 일일이 다 찾아봐서 결론만 본 게 아니라 사실관계들을 보면서 이거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감형을 했을 때 피해자들이 상당히 재판부를 원망할 만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찾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만 특별한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네 분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봤는데 이분이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이례적인 감형의 경향을 보인다라는 게 저희의 문제제기입니다. 제가 반론을 하자면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는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마치 그분이 사회적 약자, 피해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걸로 지금 등치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논리적 비약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문제의식이 충분히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판결로 판사는 본인의 가치와 이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분이 볼 때는 가해자 입장에서 감형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걸 더 중요하게 본 거죠. 중벌을 요구하는 피해자 입장보다. 결국 반은 피해자 입장, 반은 가해자 입장을 들었는데 통상적으로 항소심에서 이 성범죄가 이렇게 감형되지 않는다라는 관례를 말씀을 드리는 형량이 거죠. 올라간 것들도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형량을 성범죄와 관련해서 형량이 올라간 거는 말씀을 안 하시고 성범죄와 관련해서 형량이 내려간 것만 항소심에서 한 저는 것을 문제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잘한 부분도 있겠죠. 예. 자, 노 변호사님. 그 아까 말씀하신 거 잠깐 정리하면 변호사들이 자기한테 좋은 판결을 내려줬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거나 나에게 내 의뢰인에게 나쁜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나쁜 평가를 이러진 않습니다. 그거 제가 말씀 정확히 그 네.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 말씀 정확히 드리고 예, 동료 평가라는 거죠. 이런 게 흔히. 예.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바라보는 법관에 대한 그 평가는 그런 종류의 무슨 뭐 판결 선고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재판정에서의 그런 공정성, 절차의 진행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많이 보고요. 이제 법관 내부에서의 또 그 평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도의 우려는 그건 우려다라고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판단이나 평가가 내려졌다고 해서 좀 편파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에게 별로 안 좋았으니까 그랬나 보다 이거는 좀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저는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에서 판결할 때 감형해줄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판결 선고할 때 다른 방식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관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뭐 감형이 됐다고 해서 이건 옳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지 않고요. 그건 내가 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봐요. 이제 다만 김한기 의원이 말하는 거는 그런데도 이제 그런 걸 다 감안해도 유독 이런 종류의 분야에서는 조금 판결하는 방식이 다른 분들보다는 다르다.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은 좀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가치가 하신 걸로 투영됐을 수도 있는 제가 거고요. 이제 받아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들보다도 대법원장 후보인데도 제출하는 서류가 되게 부실하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뭔가 좀 공개하기 싫다거나 내지는 좀 빼먹거나 뭐 이제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좀 일부러 그랬나 이제 이런 의심을 조금 해보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녀들의 뭐 재산 문제라든가 예. 특히 아들이 김현장에서 인터넷 다는 부분은 사실 상당히 법관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좀 저희들로서는 의심되는 부분이거든요. 김현장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어딘지 우리가 알고 있고 김현장 출신의 변호사들이 법관으로 많이 가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 공정하지 않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가죠. 청문회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네, 야당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공격을 하시면 그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근데 있다고 본인의 생각해요. 거기서 이제 답변은 나는 몰랐다. 이제 우리 아들이 뭐 군대 갔다 와서 뭐 친구들하고 같이 한 것 같은데 나는 전혀 몰랐다 이 얘기인데 사실 전혀 몰랐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싹 받아들이기 쉬운 네. 건 아니니까 청문회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더 들어보는 걸로 일단 하고요. 뭐 그다음에 재산 문제도 좀 나왔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되게 웃겼어요. 이거 정말 죄송한 말인데 김영동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시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처갓집이 돈 많은 게 무슨 죄냐. 내가 봤을 때 돈도 없던데. 그 얘기를 하는 거. 김영동 의원이 오늘 청문회에서 그 얘기를 예. 한 거예요. 아니 이 집에 처갓집이 돈 많다는데 그게 무슨 죄냐. 내가 보기엔 돈도 없는데. 김영동 의원이 돈이 김영동 많으신가? 의원의 처가가 굉장히 좋아서 아마 그런 그래요? 거죠. 예. 그런가 봐. 어쨌든 그런가 봐서 이 얘기가 너무 재밌었고 예.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좀 비슷한 맥락인데 윤석열 대통령 친구다?
뭐 임지가 같아서 얼굴 몇 번 본 게 친구냐?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되게 재밌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를 뽑을 때는 대법관도 마찬가지지만 사법 신뢰하고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이 후보자도 오늘 방송 청문회 할 때 사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의문들 같은 거는 사실은 되게 일부러 뭔가 조금 모른 척했거나 일부러 조금 뭔가 한 방향으로 갔거나 이제 이래 보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분의 성향이나 그동안의 행적 같은 걸 봤을 때 사법 신뢰가 제대로 제고가 되고 독립적인 그런 판단 내린다라고 우리가 그냥 편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간다는 거죠. 예, 아마 이번 대법원 저 지난번 대법관 인사청문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해서 그때 한번 해봤는데 저는 지금 지금 대법원장, 지금 대법원 체제 지난 5년이죠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죠. 6년의 대법원장 체제를 통해서 우리 법원이 정말 사법의 신뢰를 회복했느냐, 더 이루느냐 이런 문제가 이번에 크게 좀 큰 담론으로 다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양형 편차의 문제인데 약간 이제 김한규 의원 말씀하신 거나 우리 또 김정희 위원장 말씀하신 것 보면은 이게 법원이 스스로 신뢰를 잃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법관에 양심의 한 것이라고 하지만 양형 편차가 너무 커버리면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겠습니까? 똑같은 어떤 여성 범죄 사건에서 갑자기 양형이 너무 다르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줄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양형 편차를 줄이는 것이 법원의 신뢰를 얻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지만 재판이 너무 늦어지면은 그 처벌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무죄를 입증해 주든지 무죄를 해내든지 해서 이 빨리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 6년 동안 그게 너무 지체되었다는 건데요. 특히 이제 여성 범죄에 관한 문제는 근데 지금 우리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 오늘 내일까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뭐 전에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조카 변호를 하면서 아주 잔혹한 여성 범죄를 저질렀던 피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신미약을 계속 주장하고 하니까 이 구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맥락에서 된 건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양형 편차의 문제만 하더라도 보면은 지금 이전에 대법원에서 판결 중에 하나가 버스 기사가 버스 요금 받은 것 중에 한 1-2천 원가 커피 사 마셨다고 해고시켰어요. 그런데 그 정부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부금무 중에서 수천만 원을 횡령한 것이 1심 판결에서 명확해진 사람은 저게 무슨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어떤 정의라든가 또는 사법 신뢰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는 이런 관점이 오히려 이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의 중요한 관점이 되지 않느냐. 만약 거기에 미달되는 분이다. 이렇게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겠죠. 동의가 안 되는 미래지향적 정책이나 방침의 이상한데요? 과제에 대해서 답을 듣는 게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과거에 대한 평가 이전에 중간에 너무 논리적 벽이 커가지고 오늘 인사청문회 때 나온 의혹 또 소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후보자가 제일 많이 오늘 한 얘기가 송구합니다였어요. 죄송합니다 했어요. 태도 자체는 지적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잘못했다기보다 그냥 송구합니다 정도로만 하고 잘못은 명확하게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도덕성 관련해서 이제 문제됐던 게 결국 재산 신고 누락이죠. 본인이 이제 비상장 주식 10억 정도의 가치인데 20년 넘게 신고를 안 했어요. 비상장 주식은 가치 평가가 좀 달라갖고 10억 정도 나오면 이거 상당히 많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상장되게 되면 많은데 몰랐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신고 의무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이때에는. 근데 본인은 평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라서 신고를 안 했다라는데 공무원을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매년 상당히 복잡한 서류가 나오고 이 정도 되는 고위 법관이라면 사무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전 국회의원인데도 제가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직접 챙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모 안성시장 같은 경우 물론 이 부분은 선거 때 문제되긴 했지만 재산이 빚이 있다라는 걸 빠뜨린 거예요. 더 많다 적다 빚을. 채무. 그런데 이거를 당선 무효 선고를 해서 보궐선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안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거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대상이거든요. 공직자윤리법상. 그냥 몰랐다라고 하면 우리 법조인들은 알지만 법률의 부지라는 거는 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를 대법원장이
이걸 그냥 몰랐다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지, 이 판결문 자체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라는 것은 청렴한 공직생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어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안성시장은 이 출마자의 한정에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판결문을 저희가 찾아봤더니.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잘못했다라는 얘기로 넘어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노영호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김현장 얘기를 김현장에서 17년 근무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아들이 인턴할 때 제가 이제 5년차 변호사로 있었죠. 개인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1년에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한 10분 정도의 대학생 인턴이 있어요. 들어와요. 다 외국 대학, 하버드, 예일 아주 좋은 대학들이 와요. 뭐 이분 아들이 나온 펜실버니아 대학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아마 그러니까 후보자들은 아주 많았을 텐데, 저도 김현장에서 17년을 근무했는데 어떤 분이 학부생 인턴으로 들어오는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제가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은 직업들이었어요. 그냥 저도 추측할 뿐이에요. 1년에 10명이라면 김현장 규모로 보면 아주 제한적인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냥 아들 친구들끼리 한꺼번에 그냥 신청했다? 제가 친정이기 때문에 더 그냥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끼리 신청해서 김현장이 받아줬다? 그거는 아마 이 로펌에 계신 많은 분들이 대형 로펌, 김현장만이 아니라 대형 로펌들은 비슷할 텐데, 법조인이 자기 친구들이 가득 근무하고 있는 김현장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아들이 어느 순간 인턴이 되었다? 참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이분에 대한 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첫째, 그 유펜은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는 하버드나 스탠포드 못지않게 좋은 대학이에요. 미국 내에서 평가가 네. 매우 높은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학교 나왔는데 들어온 거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만약에 그 10명 정도가 해마다 들어온다. 근데 그거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른다 하는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균영 씨의 아들도 뭔가 배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것은 그건 옳지는 충분히 않은 저는 것 같아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정도의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채용되는지 모르는데 뭐가 있으니까 들어왔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거니까 제가 좀 논리적 비약이 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서 안성시장에 대해서 당선 무효형을 내렸다. 이 사람 말이야, 자기도 무슨 재산 문제 신고 누락한 거 있는데 그렇게 느낌을 주는데 200만 원 벌금 선고한 거거든요. 네. 선거법에서 100만 원 이상 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요. 그렇죠. 그거는 선거법이 굉장히 그 부분을 엄중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벌금 200만 원 선고를 내린 것을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무슨 그 당선 무효형을 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끊어놨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갖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하지 않나는 전혀 생각이 과하지 들고요. 전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분이 얘기했던 거 인생을 끊어놨다고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아니, 정치인이 그런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인생이 끊어지지는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지금 그 본인이 재산 문제, 그 공직자 네. 그 재산 등록에 있어서 처음에 저도 네. 취재를 해봤더니 이거는 비상장 주식이 그 등록을 하게 된 건 2020년부터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그 전부터. 그러면? 그 전부터고 저희가 오늘 인사혁신처에도 확인이 됐고요. 네.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이 달라진 그렇죠. 겁니다. 평가 방법이 예. 달라져서 처음에는 액면가대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2020년에 그 평가 방법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듣기에는 2020년에 이분이 연수 같은 걸 갔어요. 그러니까 그 법원의 표현이 있던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수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 현직에 있지 않았어요.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현직에 있었으면 아마 밑에 있는 비서나 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겠죠. 근데 보니까 그 공교롭게도 그때 빠져 있었더라고요. 평가 방식이 바뀌기 전에는 등록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액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그게 보니까 세금을 다 냈더라고요. 네. 세금을 이제 뭐 몇천만 원, 1년에 몇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씩 배당을 받으셨죠. 내서 그 세금을 낸 걸로 봐서는 그때 당시에 평가 가액이 한 5억 정도 5억 5천만 원인가 됐을 것이다. 지금은 이제 10억 상당이고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그랬다는 되는데 거죠. 네.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상속을 받아서 세금을 다 냈으니까 그리고 그
비상장 주식이어서 전체 액수가 얼마가 아니라 그 액면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쭉 이어지다가 2020년에 그게 아니고 다 평가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그때 현직에 있지 않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현직이 아닙니까? 현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현직은 현직이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충분히 저도 온라인으로 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요.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현직에 있지 않으면 시간이 더 많을 때죠. 재판을 하지 않고 해외 연수를 했으면. 그리고 해외 연수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판사 해외 근무가 1년 아닙니까? 길어야. 그리고 나서도 2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그렇고 그다음에 선거법은 100만 원이라는 거는 되게 중한형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90만 원, 80만 원, 70만 원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선 무효가 되면 아예 재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유권자 입장에서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라서 이건 정말 이분을 교체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라고 평가할 때 200만 원 정도가 네. 나오는 건 맞죠. 예, 벌금의 액수로 평가하는 네.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요. 자, 요거 이제 시간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지나서요. 한 번씩만 좀만 들어보죠. 노 변호사님. 좀 대법원장 후보자는 공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잣대가 똑같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이균영 후보자는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제가 법관들로부터 평가도 사실은 다 듣고 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사실은 상당히 좀 많았었고 또 본인의 가치관이 너무 이제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걸 너무 편하게 드러내신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제가 듣고 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려가 좀 되는 거죠. 이제 본인의 가치관에 너무 따른 그런 판결 같은 거 혹시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에 임하는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실 그 전에 좀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분이 요구했던 그런 덕목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좀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키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사법부 신뢰가 우리가 믿을 건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밖에 없는데 과연 사법부가 이렇게 되면 되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예, 최영도 의원님. 예, 내일까지 남아 있으니까 또 우리 그 조금 전에 그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그 평가 방식의 변화라는 것도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법을 몰랐다는 것은 그건 전혀 이유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는 그걸 이제 법원 내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또 사실은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건지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시대적인 어떤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제에 정말 합당한 인물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내일까지 청문회 지켜보면서 아마 할 기회가 있다 네, 생각합니다. 뭐 자정이 넘어서 이제 오늘이 됐습니다만, 예. 사실 이제 다수당이 또 민주당이니까요. 그럼 요거 짧게만 아까 결정은 안 났다고 예, 보셨는데, 저희 당의 입장은 이거예요. 이분이 대법관을 9명을 추천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나머지 지금 이제 임기 6년 동안 9분이 교체가 더 돼야 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자리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결정을 하지만 대법원장의 추천권이라는 건 실제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분이고 저희가 법원행정처에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되고 대통령실에도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이건 단순히 그냥 후보자한테 알아서 하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볼 때 고위 법관 중에 이분이 가장 훌륭한 분이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의 적극성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네가 이거 사법부가 중단되는데 감히 한동안 이런 이제 비동의 사례가 없는데 할 수 있어? 이 정도로 지금 적극적인 방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 당 내부에도 법관 출신들이 여럿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분은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처음이 아니었다니까. 나머지 세 분은 저희가 동의를 다 해드렸어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은 대통령이 더 경색된 여야 관계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저희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대법원장이 공백으로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 향후 9분의 추천권 그리고 6년 동안 대한민국 서열 3위의 지위에서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의 수장으로 갈 뿐인데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00분 토론 유튜브 100분 토론 연장전도 좀 꽤 길게 진행이 됐는데 그만큼 또 중요한 인사청문 대상이기 때문에 또 이런 토론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또 TV 토론에서는 2차 개각 인사 세 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기도 했죠. 늦은 시간까지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네 분의 패널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